상위권대 입학을 위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학생부 관리와 수능 최저의 중요성이라는 제가 파트를 준비했는데, 작년 합불 자료를 제가 학교 컨설팅 가서 보게 됐는데 1.4였던 이공계 아이가 대학을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대상 학생부 분석 컨설팅을 나가서 작년에 아이들로 이제 합불 자료를 보고 선생님들께 얘기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 아이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중대, 한양대 다 불합격, 카이스트도 불합격, 경희대도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재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9등급이에요, 어머니. 9등급제인데 1.4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 같으세요? 최상위권입니다. 학교에서. 거의 다 1이고요. 2, 3등급이 몇 개 섞여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는 얘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3합 7이라는 최저를 못 맞췄어요. 이 아이가 아무리 1.0의 내신을 갖고 있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3합 7이라는 최저는요, 국영수 탐에서 3과목 정도는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 거죠. 근데 경희대 교과 전형까지 불합격했다는 건 제가 되게 놀란 지점이었습니다. 경희대는요, 2합 5 정도의 최저를 맞추면 돼요. 2합 5는 이 아이가 맞췄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 불합격을 했다? 이건 조금 상당히 제가 놀란 지점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경희대는 교과 성적 70%와 교과 정성평가 3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2합 5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등급 좋은 아이가 유리한 전형이 맞습니다. 근데 경희대가 뭘 보냐면요, 세특에서 읽어봐요. 학업 역량, 그리고 이 아이의 진로 역량, 탐구력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봐요. 전공 관련한 과목을 얘가 도전적으로 들었을까? 피했을까? 수업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확장했니? 이런 거를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교과 전형이지만.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친구의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은 물리화학 미적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2, 3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세특의 마지막 서술이 역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 나열 서술이었어요. 그냥 알게 됐다, 정리했다, 발표했다. 그리고 태도가 거의 서술이 없었습니다. 탐구 과정 및 확장성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때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충분 조건이 아니다. 정성평가 30으로 당락이 갈린 사례인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내신 등급이 좋아도 교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건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순수한 내신만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요, 2027 대입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올해 4월 말에. 2028을 조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대는 내신 등급만 가지고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예전에 무조건 교과 100으로만 뽑던 학교들이었는데, 원래는 동국대, 성균관대 정도만 그렇게 뽑다가 이제 어떤가요? 건대, 경희대, 성균관, 숙대, 중앙대, 한양대까지 다 서류를 보죠. 그럼 어때요? 교과 전형의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 추세에 있구나.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저가 없는 대학은 이제 동대, 건대, 숙대밖에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 나머지 대학은 다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등급 너무 좋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1.0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는 다 3, 4등급이네. 이러면 건대, 동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 여학생은 숙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수능成績 학력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대학들이 대부분 걸어놨기 때문에. 또 제일 안타까운 사례는 이거죠. 허들을 못 넘어서. 수능 최저라는 기준의 허들을 못 넘어서. 그래서 목표를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수능에서 2등급 2개를 받느냐, 3등급 2개를 받느냐, 2등급 3개 받느냐, 4등급 3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갈립니다. 일단 수능에 2등급 3개가 나오면요,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3합 7이라는 최저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일수록 저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4 인 학생과 같은 학교의 재학생 작년에 합불자료를 봤는데, 그 학생은 1.4보다 훨씬 낮은 내신인데 고대를 붙었어요. 그 친구는 최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내신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퇴하고요, 검정고시 쳐서 저 수능 100으로 수능 성적으로만 서울대 갈게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는 2023 학년도부터 교과평가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요, 정신대도요, 학종처럼 평가를 합니다. 뭘 들었어?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들었지? 그래서 너희들의 교과 성취도는 어떠니? 그래서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세특에서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도 어떤가요? 교과평가에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0% 정도의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발표했죠?
2028부터는 우리 고1 이하는 40점으로 반영하겠다.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서울대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려대도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어요. 2024학년도부터. 그래서 수능 80, 학생부 20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려대는요. 모든 수능 전형의 학생부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전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능 100으로 가는 전형도 있어요. 고려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남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고려대까지 나왔으니까 연세대. 예. 연세대는 2026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이렇게 수능 95, 학생부 5 반영합니다. 그러면 스카이가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조금 다르죠. 방법하는 비율이나 이런 정도가. 그래서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덕성여대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도입을 하고 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개편으로 뭐가 달라지냐는 이제 내신과 수능과 논서 수령 평가가 강화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내신은 5등급제가 되고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논서 수령 평가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필고사에 서논수령 평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중학교 아이들은 좀 미리미리 서논수령 평가도 대비하는 그런 스킬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수능입니다. 수능은 키워드가 통합, 융합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해결이 됐죠. 지금은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똑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학은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이 문과화 경향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20계열은 내신에서 미적분 투와 기하에 대한 성적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급을 10%까지 주고 있죠. 근데 2등급이요. 2, 3, 4등급까지 다 2등급이에요. 현재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2등급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3등급은 4, 5, 6등급까지, 4등급은 6, 7, 8, 5등급은 8, 9 등급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9등급제 내신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받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근데 기쁨과 슬픔의 교차가 일어나는 게 10%와 11% 아이입니다. 자, 10% 아이. 너무 간신히 10%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9등급제는 2등급 받았던 아이인데요. 1등급을 받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기쁘죠. 전교 1등도 1등급, 나도 1등급. 한 문제 더 틀려서 2등급에 문 연 아이. 11%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가요? 네. 근데 얘도 2등급이에요. 34%도. 그럼 얘는 34% 아이는 9등급제 몇 등급이었어요? 4등급이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면 얘는 슬프죠. 어떻게 내가 9등급제 4등급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10% 아이, 11% 아이를 우리 대학들은 변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10% 아이가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생부를 자꾸 탐구력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고2와 고3도 바뀌는 과정의 과도기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대학은 결국 성적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교과보다는 일단 등급이 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중의 신은 내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신을 올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은 피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거는 피하지 마세요. 대학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과목을 꼭 듣자라는 거고요. 그럼 왜 탐구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단순 내신만으로는 변별하기 어렵죠. 그리고 학생부 탐구력이 드러나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단순 활동 나열이 아니라 탐구 과정, 질문,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이라면 깊이 있는 학습과 성취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대학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공을 소화할 수 있는 탐구형 인재를 찾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대학의 전공을 소화할 수 있는 탐구형 인재. 이게 오늘 제가 실전에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제가 강의를 나갔었는데 AI 쓰는 아이들 손 들어봐 했더니 진짜 9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써야 되는 시대인데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답을 잘 찾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잘 던지는 학생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탐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은 이미 힌트를 준 거죠. 질문하는 학생, 탐구하는 학생 기다린다라고요. 그러면 이 탐구력, 그게 대체 뭘까요? 지식을 많이 외우는 능력일까요? 이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이겁니다.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좀 아이들이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힘을 탐구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내가
궁금해한 걸 스스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힘을 탐구력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궁금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제 대학이 원하는 탐구력인 정의를 잠깐 볼게요. 서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실 수업에서 얻은 궁금증을 비교과 동아리나 독서 활동을 통해 보완하는 교과 수업 연계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세대는 왜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학문의 깊이를 보여주거나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서 탐구활동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건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뭐에 관심이 있고 탐구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 건지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얘기한 거를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업에서 배운 얻은 궁금증을 독서 활동을 통해 보완한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회 수업 시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궁금증을 멈춘 게 아니라 질문을 했어요. 왜 재개발이 누구한테는 기회고 다른 누군가한테는 불행이 될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리고 논문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도 모았고 정리해서 발표까지 진행했다면 이게 탐구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사회교과 세특이나 창체 진로활동에 기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수행평가나 자기평가서에 이거를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특에 연결이 됩니다. 사회 수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죠. 그래서 얘는 탐구 역량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고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탐구는요, 이렇게 학생부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어떤 탐구를 해야 의미 있을까? 우리 아이의 시간은 되게 한정적인데 모든 과목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글자 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탐구를 해야 될까? 그쵸? 고민이 되십니다. 그래서 딜레마예요. 탐구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뭘 탐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의 진로와 연결되는 탐구를 하고 싶죠. 그리고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시는 경쟁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무작정 탐구하는 게 아니라요. 목표 지향적 탐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이 한 표에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학과를 정하고요. 그 학과가 원하는 주제를 탐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학과와 전략적 대안학과를 먼저 정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전공 가이드북 역방향 설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아이들이 합불 발표가 나오면은 충격적입니다. 6장 다 같은 학과로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선생님. 인기한만 썼다가 재수하게 됐어요. 이래서요, 대학 입시는 단순히 점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전략적인 학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들 아이가 커서 6장 수시 원서 쓸 때 아마 느끼시겠지만 다 같은 학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에 있는 2개의 학과를 우리는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학과와 서브 학과를 선정해서 현실적인 대입을 한번 우리는 전략을 짜보자는 거죠. 먼저 1순위 학과는 인기가 많은 학과예요. 당연히 경쟁률이 높고요. 입결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 경제, 의예, 미디어, 생명, 전자공학과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과고요. 2순위 학과는 1순위 학과와 같은 계열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비슷한 과목 베이스를 공유하는데 선호도는 다소 낮은 학과를 얘기해요. 행정, 사회, 식품자원, 경제, 국문, 철학, 환경생태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과는 다 1순위 학과입니다. 그쵸? 성공 사례를 잠깐 예시를 제가 들었어요. 경영학과는 어떤 아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산업공학과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대기업 경영기획팀에 취업을 했다면 어떤가요? 목표는 같아도 경로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예전에 건대 사정관일 때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올 때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요,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일단 건대를 들어와라. 건대를 들어와서 네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해라 하면 애들이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학과를 선택할 땐 당연히 관심과 적성이 맞아야 되고요. 전공의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가 1순위 학과인데 2순위 학과는 심리학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계열, 진로 가능성, 그리고 경쟁률과 합격 가능성을 좀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면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